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구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영어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적률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적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56조는 건축물의 용적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쉽게 말씀드려 보자면 말입니다. 이러한 지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요, 1층, 2층, 3층 식으로 건물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의 바닥 면적이 각각 50제곱미터라고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럼 3층이기 때문에 3호, 15, 150제곱미터가 바로 연면적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적률이라는 것은요, 대지 면적에 대한 수직적, 이처럼 위로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건축 밀도라고 규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수평적 건축 밀도도 있을 텐데요, 이를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제대로 비교되었죠? 그럼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축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괄호 속의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들 건축 면적의 합계를 건축 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규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56조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라는 것은요, 대지의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건폐율 규정하고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죠.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국토계획법 제78조 내용도 확인할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법은 건축법을 나타내는 것이죠.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류해 두었던 연면적, 연면적 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약속드렸던 대로 연면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면적이 4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지하층의 면적이 제외됩니다. 그럼 용적률 산정을 할 때 지하층을 제외해야 하니까 결국 지상층 부분이 용적률 산정의 대상이 된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상층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주차용 면적이라든지 혹은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그리고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 등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면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에 그 규정을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제4호 연면적이라고 나타나 있고요.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과목 지하층의 면적 제외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물론 법령에는 없습니다만 주의할 점은 말입니다. 지상층과 지하층은요, 그 공사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층이 지하층의 공사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까지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보아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말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이쯤 해두죠. 나목입니다.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제외시켜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지상층의 주차용이라는 것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과 라목이 있었는데 이건 2012년 12월 12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겠죠. 마목입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제외시키라는 것이고요. 바목입니다.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또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요, 백분율로 나타낼 텐데요. 그래서 곱하기 100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 분자 자리에는 지상층 연면적이 자리할 것이고요. 분모 자리에는 대지 면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대지 면적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바로 분모 자리에 위치하겠죠. 나누기 다음에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이고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용적률을 계산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을 할 때 제외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지상 5층이고 각 층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50 곱하기 5 하면 될 겁니다. 그럼 100과 100 약분해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 50 곱하기 5라는 것은 250%를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용적률 계산하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경우 지하층은 그게 몇 개 층이 되든지 상관없이 용적률 계산을 할 때 제외된다는 거 명심하고 또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서 약속드렸던 대로 용적률 기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규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용적률 기준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8조의 제목은 용도 지역에서의 용적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법률 제78조의 위임을 받은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이며 이것의 제목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례에 그 용적률 기준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확인해야만 용적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또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 있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시행령 제85조의 위임을 받은 것이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85조 제1항에 따라 각 용도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조례의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완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핵심적인 내용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윤곽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호에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호에는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각각 100과 120%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 4호, 5호에는요. 일반 주거지역을 3종으로 나누어서 그 용적률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3호에서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80%,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220%, 그리고 제5호에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300%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은요, 바로 4층 이하의 저층의 지역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중층, 그리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중고층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고층의 아파트를 됐습니까? 건설하려면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구역에 중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 먼저 용도 변경부터 하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말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녹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재개발 사업구역은 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정해지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용적률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300%입니다만 재개발 사업구역인 경우에서는 이보다 더 낮게 정해집니다. 부산시의 경우에서는 260%가 기준이고요. 여기에 2014년도에 10% 상향 적용을 시켜서 2014년 이후에 몇 년 동안 됐습니까? 인가를 받은 구역의 경우에서는 270% 기준으로서 그 이하에서 용적률이 결정되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6호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400%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장께서 말입니다.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말입니다. 원래 식품연구원 부지였는데요. 이 부지는 원래 제16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연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의 용적률은 80%가 최대 한도입니다. 80% 이하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80%가 최대 한도였습니다. 이를 2단계 상향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2단계 상향시켜 달라고 말입니다. 그럼 2단계 상향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청을 받고 난 뒤에 2단계를 더 추가해서 총 4단계 상향 조정을 하였다라고 언론 보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4단계가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상식적인 내용 다시 점검해 두시면은 언론 매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 이야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이쯤 일단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녹색과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겁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제1항 나머지 부분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제7, 8, 9, 10은 상업지역입니다. 흔히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첫 글자를 따서 중일건유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쯤 해두죠. 그리고 제11호, 제12호, 제13호는 공업지역으로서요. 공업지역은 전일준이 되겠죠. 그 다음 제14호, 15호, 16호는요. 녹지지역으로서 보전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으로 구분이 되죠. 바로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는 원래 자연 녹지지역 제16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용적률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17호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요. 제18호는 이제 삭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편의상 제2항과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3항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어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타나기 시작하죠. 줄여서 도시정비법, 통상적으로 더 줄여서 도정법이라고도 부르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말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서 300%가 최대 한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0제85조 제1항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줄여서 이렇게 부를게요. 정비기본계획, 이것도 잠시 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에서 정하는 용적률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요, 됐습니까? 260%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 10% 상향 적용을 하여서 2014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270%가 최대 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서 3% 정도 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서 3% 추가해서 허용 한도를 273%로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하로 하며 종전 도시재개발법, 도시개발법이 아닙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참고 표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그리고 주택건설 촉진법의 재건축에 관한 규정, 이 세 가지를 통합하여서 법률 제6852호로 제정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 일자가 2002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이제 없어졌으니까 결국 이것은 여기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계획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정비기본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비기본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바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차례 있었습니다. 자, 먼저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고시일은 2005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왜 2000년대 초기에 안 하고 2005년에 들어와서 하였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방금 전에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비로소 탄생했기 때문에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때 고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나타난 것이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인데요. 그 고시일은 2011년 1월 19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적용되는 것이 바로 3번인데요.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그 고시일은 2019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말입니다. 바로 2011년 1월 19일에부터 2019년 12월 25일 사이에 많은 구역들이 지정되었는데요. 많은 구역들이 지정된데요. 특히 2014년 이후에 무더기로 용적률 적용 혜택을 받았습니다. 왜 2014년이라는 말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132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련된 것으로서요. 그 고시일이 2014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자, 윤곽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4-132호입니다.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호 2011년 1월 19일 날로 나온 것이죠. 수립된 것이 바로 2020 줄이겠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이었죠. 어때요? 다 약속된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한 차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 차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변경한 것을 고시한 것이 바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132호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변경 사유, 즉 그 목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나타나 있죠. 재개발 구역에 하나여 재건축은 아닙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도 아닙니다. 재개발 구역에 하나여 기준 용적률을 10% 일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을 완화하고 지역 건설 경기 부양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목적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때?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에 기준 용적률을 10% 일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2번 변경 내용입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책자의 관련 페이지도 제시되어 있으니까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이 내용이 표로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빨리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표로 정리되어 있는 변경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기정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요,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업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사업 유형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고시는요, 고시일이 2014년 3월 26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마는 2018년 2월 9일 이후, 2018년 2월 9일 이후, 즉 도시정비법이 전면 개정되어 새로이 시행된 이 이후부터는요, 두 가지 유형의 재개발 사업만 존재할 뿐이죠. 이 두 가지 유형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최근에 같이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 또한 김 박사 부동산 영어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택정비형과 도시정비형이죠.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택정비형으로, 이것이 도시정비형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형에 해당하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에 있어 기준 용적률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준 용적률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주택정비형에 해당하는 주거지 관련 정비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10% 일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10%는 220으로요, 220은 230으로, 240은 250으로, 260은 270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구역은요, 2010년 중반 이후에 용적률이 결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260% 전후해서 용적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그 이유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시문의 시행일은 바로 고시한 날부터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람 장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쯤 해두고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